미국은 감옥에서도 사실 아동 성범죄자는 범죄자들조차도 굉장히 극악하게 보는 가장 밑바닥 범죄다. 작년에는 클럽 버닝썬, 정준영 단톡방, 그 전에 웨파르 카르텔. 아무도 그걸 미리 예측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봐 실제로 두렵기도 하거든요. 매년.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아동 포르노그래피라는 단어에서 주는 그 부정적인 어감도 너무나 강하고 사회적인 비난의 정도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처럼 뭐 아동 성범죄물도 그냥 뭐 음란물 본 거지, 뭐 남자라면 다 보지,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얼굴도 다 공개가 되고 당연히 이제 성범죄자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도 굉장히 이거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장 밑바닥 범죄다 막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 처벌이 굉장히 강해서 가해자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이 미칠 영향,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매번 어떤 누군가가 시청할 때마다 새로이 가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해의 원상 회복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양형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판사들이 협상을 할 때도 이 숫자 자체가 높이 설정되어 있으니 여기서 아무리 감경을 하려 해도 내려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최소 형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주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양형 기준의 차이. 뭐 우리나라는 아직 양형 기준 자체도 없지만 그 두 가지가 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N번방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있었어요. 마크 바늘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델을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동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해서 사진을 받아내고 저희가 이미 아는 그런 수법대로 유포 협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이나 영상을 얻어내는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5년에다가 종신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순 소지, 우리가 흔히 관전자라고 얘기했던 분들의 경우가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소지만 하고 있어도 최소 형량이 5년 징역형이거든요. 보통 10년 정도의 보호관찰형이 나오는 거고요. 강훈, 조주인, 각각같이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이렇게 깊이 참여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무기의 보호관찰형이 처분이 될 것이라고 다른 판례들을 봐도 아마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가해자 처벌 꼭 해주세요라는 그걸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저의 우려감. 지금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정보통신망법이나 이런 우회해서 그나마 이 사안이 어떤 구속 요건이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가져다가 고소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피해 당사자는 성폭력을 경험했지만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는 없는 이런 공백이 있거든요.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리고 삭제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너무나 불완전해요. 일단 유포돼야 지울 수 있다는 사후 조치인 것이고 그 삭제라고 하는 권한을 지금 뭐 민간도 없고 뭐 국가적 시스템에서도 사실상 삭제를 신청하는 방식인 것이지 그것을 지우는 버튼을 클릭하는 건 플랫폼 운영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실패율이 있겠죠. 안 지워주고 혹은 뭐 조롱하는 것처럼 지워줬다가 또 유포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원에서 이 사람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기가 되게 힘들고. 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도 피해자분들이 나오기 어려운 부분들이 왜 애시당초 너가 보냈어? 또는 왜 그런 영상을 찍었어? 뭐 이런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어떤 경로로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내 벗은 몸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유포까지 동의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도나 계기를 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들이 동의했는가 안 했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동 성학대의 범죄 장면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더 이상 피해자다움이라든지 또는 피해자의 잘못이라든지 흔히 여성에게 부과되는 네가 먼저 접근하지 않았냐 뭐 이런 그런 프레임은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항상 저희 강조하는 의견은 이 폭력의 특성을 알아달라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을 많이 처벌해 주세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폭력의 특성을 판결할 때 중요한 근거로 써야 된다는 거죠. 성착취 영상물 범죄의 특성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일반적인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보다도 이게 왜 더 중하게 처벌돼야 되며 또 성착취 영상물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포의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법원이 영상물을 없애는 걸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손에 시한폭탄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영상의 삭제를 강제할 수 없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이 영상물 범죄의 유형이나 피해 양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의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급히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을 보는 자들도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학대를 굉장히 가중시키고 범죄의 규모를 키우는 공모자 또는 가담자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런 쪽으로 많이 참고를 하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피해 회복이라는 모양새는 자신의 잘못이나 운이 없어 생긴 일 그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고 당신은 그냥 수동적으로 피해를 당한 자가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고 이 피해를 경험한 자로 나아갈 수 있음 그런 용기의 에너지 같은 걸 계속 주고 싶어요.